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말은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후보 시절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죠. 그냥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이드를 준다는 형식으로만 얘기하고 본인의 관점만 얘기한 거지 뭐 정책을 이렇게 쓰겠다 뭐 디테일한 거는 거의 안 나왔었잖아요. 기억 남는 메시지는 건들수록 부작용이 컸다. 이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라거나 이제 부동산으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세금을 내면 된다. 근데 사실 이 말이 더 무섭지 않아요? 진짜 무섭던데? 세금만 잘 내면 되지 뭐 집이 몇 채인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세금을 그냥 많이 내면 되지. 왕창 내면 되지. 근데 약간 저는 그 말이 좀 되게 크게 다가왔어서 네. 그 말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느껴지지 않고 뼈가 있는. 되게 복잡하게 다가왔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톤은 후보 시절과 부동산 정책은 다르지 않게 가고 있어요. 정책을 새로 발표하거나 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없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명분이 또 있어. 지금 경제 너무 어렵다는 거죠. 25년 1분기에 경제 성장률 보셨어요? 마이너스 0.2%? 되게 심각하던데? 완전 심각하지. 하는 정도에도 굉장히 지금. 엄청 심각하고 경제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신경 쓰라 너무 바빠서 이 부동산은 지금 신경 쓸 지금 계제가 아니야. 좀 기다려봐 해도 될 정도로 지금 경제가 너무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유추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세금 문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거는 후보에서 얘기했던 거를 이제 확장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뉴스를 보면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청년 신혼부부용 공급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4기 신도시로 만들어서 실행 의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번에 매일경제에서 나온 건데, 근데 사실 여기는 좀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다 택지지구로 이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규모를 엄청 크게 한 거잖아요. 1기 신도시는 200만, 2기 신도시도 엄청 많잖아요. 3기 신도시도 있고. 4기 신도시는 4기 신도시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택지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뭐 개발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역세권, 그리고 교통편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교통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하게 청년이나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좀 그런 그 직주 근접이나 교통 편의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의미지 택지지구로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지정을 하거나. 그건 신도시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그래서 4기 신도시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후보 시절이나 이렇게 뭔가 공약을 할 때는 사실 네임택이 있는 게 분명하고 전달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좀 된 게 아닌가. 규모나 이런 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할 거야 이러면 그 맛이 안 살잖아요. 그리고 약간 임팩트도 약하고. 근데 이제 4기 신도시 이러면 뭔가 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수도권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택지지구로 개발해서 막 이렇게 많이 할 정도로 쉽지 않거든요. 네. 문제는 2기 신도시가 아직도 헤매고 있고 3기 신도시가 이제 본청약 시작했는데 4기 신도시를 또?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또 머리에 의문점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서 사실 4기 신도시라고 명명해서 하기엔 조금 그렇다. 그냥 이 정도 톤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당장 뭐 개발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뭐 국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똑같이 목표를 가지고 활성화를 해서 공급 부족을 막겠다라는 건 똑같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목표는 같지만 이루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원하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의 방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두 당이? 어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나만 봐도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거야 라고 해서 사업성을 만들어주려고 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할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랑 그랑 또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 나오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했을 때 이 앞에 세 글자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글자요? 네네. 공공성에 기여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기여한 재건축 재개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톤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공성을 강조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번에 선도지구 할 때도 말이 나온 게 기부채납 뭐 얼마나 할 거야, 임대주택 얼마나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제 성남시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뭐 압구정 현대 거기다가 임대주택 넣어라, 그리고 바다뷰 보이는 데다가 임대주택 깔아라 라고 하니까 이제 협의가 안 되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성을 조금 더 강조한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는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이렇게 되면은 나는 해준다고 했어. 나는 뭐 패스트트랙 뭐 이전에 윤정부에서 한 거 그것도 그냥 냅뒀고 뭐 활성화 정책을 한다고 뭐 상향도 해주고 다 해준다고 했는데 주민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안 된 거니까 이건 내가 안 해준 게 아니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라고 해서 엄청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정책을 빨리 해주고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이런 게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건축의 어쨌든 지금 대장, 테마주라고 해야 되나?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선도지구도 지금 분당도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재명 부동산이라 그래가지고 양지마을 규모가 대품화. 그렇게 돼서 조금 주시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나오고 나서 다시 신고가 찍고 매물 들어가고 좀 내고 안 되고 약간 이런 부분이 다시 생기긴 했거든요. 이전에는 내고도 해주고 가격도 약간 주춤하고 약간 신고가 덜 찍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거래가 좀 더 뜸해지고. 근데 최근에는 다시 또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흐름을 타겠죠. 결국에는 이런 이슈를 타고. 근데 얼마나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냐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문정부에서는 사실 본인의 그런 걸 위해서 눈치를 안 보고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초기다 보니까 눈치를 좀 더 볼 수 있는데, 이 선도지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뭐 공공성 기여하라고 다 똑같이 재건축하는 사람 이렇게 다 기부채나 얼마 하고 임대주택 무조건 이거 넣어라고 했는데 여기만 제외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만 제외 이러면 빨리 갈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긴 하거든요. 바람이기도 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세금 규제 최소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긁어 부스럼이 되고 오히려 자극하니까 부작용이 난다. 부작용이 나니까 이제 최소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국토부에서의 계획을 철회를 시사를 했고,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뭐 세금을 완화하겠다 뭐 이런, 결국 세컨드홈이랑 뭐 이런 거는 뭐 일시적 일가구 뭐 이거를 빼주고 주택수 제외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 지방 활성화 정책도 약하잖아요. 그렇게 막 세게 규제했던 걸 다 풀어주고 이런 건 아니라서, 뭐 지방 활성화 정책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세금 규제 최소화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톤일까요? 네, 국토부에서의 계획을 철회한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안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 됐는데 우선 부동산 정책은 안 건드리고 있고 세금도 안 건드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또 국민지원금 25만 원 차등을 둬서 뭐 소득수준에 따라도 지금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반도체 AI 쪽이 얼마 뭐 100조 뭐 20조 추경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돈 쓸 데가 너무 많아. 돈을 어디서 내서 그걸 쓴다는 건지 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딱 뭐가 문제라고 하냐면 곳간이 비어있다 라는 걸 확인했을 텐데. 확인했죠. 뭐 이제 집에 뭐가 살림이 없네? 그쵸. 그런데 세금은 더 안 걷겠다고 했어. 돈은 더 쓰겠대. 돈은 더 쓰겠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안 맞잖아요. 결국에는 돈은 써야 되고 돈을 어서 끌어와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약간 너무 장밋빛으로 이제 쟀어.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당장 안 하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에는 약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종부세 안 올릴게. 대신 공정가액 비율만 조금 내가 마사지 할게. 근데 그것만 만져도 재산세랑 종부세가 확 올라가요. 보유세가. 세율 안 건드렸어? 세율 안 건드리고 지금 사실 명분은 있어요. 나
현재 있는 세금을 건드리지 않고 현행을 유지할게 라고 했을 때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놨었던 그런 것들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윤 정부 들어서서. 그냥 대통령령으로 한시적으로 할 수 밀어놓은 있는 거지, 그런 계속. 것들로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 거니까 이제 법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문정부 때 그 최고로 무거웠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현행법을 건드리지 않았어가 되는 거죠.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수 부족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다라는 해결 방안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금 규제 최소화를 믿고 가기엔 좀 어렵다. 저는 지금 2025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분위기예요. 막 엄청 뜨겁다 막 뉴스에서는 막 대세상승장처럼 나오잖아요. 뭐 신고가 계속 뜨고 거래되면 신고가 뭐 몇 주일 만에 뭐 몇 억 올랐다 이런 뉴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엄청 불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서울, 세종, 울산 여기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시퍼래요. 아이고 서울만 부동산이야? 우리 집도 부동산이지? 그래서 지방이나 수도권 자체 인천, 경기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면 진짜 전국이 그렇게 불장은 아니다. 그래서 지방 지금 활성화 정책이 너무도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지방 활성화 정책을 그러면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건 뭐 세컨드홈, 그리고 두 번째 뭐 공시지가 2억 이하까지는 취득세 중과 배제, 1가구 1주택 뭐 미분양 주택을 사면 그걸로 지켜주겠다 뭐 이런 세금적인 혜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적용할 때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적용을 하고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해줬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과연 지방이 활성화될 거냐라고 하면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지방 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진짜 하려고 한다면 이 똘똘한 한 채라는 이 기조, 이 분위기 흐름을 완전히 끊어줘야지 이 지방 활성화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네네네.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의 취득록세의 중과를 완전 안 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으로 완전히 네, 완전. 돌아가는. 수도권은 납두더라도 지방은 취득록세 중과를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세금이거든요. 세금이 무거워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보유세에 있어서 이 주택수에 따라서 뭐 차등 적용을 두는 게 아니라 총 자산을 두고 이제 그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그쵸. 그렇게 하면 이게 솔직히 반포 70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랑 1억짜리 10개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게임이 안 되지. 근데 이 세금은 그렇다는 거지. 오히려 중과는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또 확실히 깨줘야지 똘똘한 한 채의 기조가 좀 사라지고 지방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 지방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 확충 뭐 이렇게 해서 GTX 노선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올해 빛을 보긴 쉽지 않아요. 지금 예산 쓸 데가 너무 많아. GTX까지 예산을 주기에는 어려워요. 얘네는 원래 하고 있던 건데 뭐 예산을 따로 줘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이 SOC 예산 같은 경우는 3월에 이미 다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비상계엄이 터지고 탄핵이 진행되고 하면서 그런 게 하나도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GTX 노선이 착공식을 했는데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게 많고 진짜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 및 신설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교통공사를 할 때 항상 뭐 목표는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제 시기에 개통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여기는 착공식을 했는데 시작부터도 지금 밀렸기 때문에 당장 되기는 쉽지 않다. 특히나 이번에 최근에 했었나? 그 서울원 아이파크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면서 GTX 호재를 같이 끼고 거기가 좀 분양이 잘 됐잖아요. 근데 이제 GTX 호재가 조금 더 뒤로 밀렸다. 입주했는데 GTX가 더 늦게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와 연결되면 좀 파주 운정신도시를 또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GTX 그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GTX가 사실은 GTX로서의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 노선이 새로 깔려야 된대요. 왜냐면 속도가 원래 100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라인 자체를? 네, 라인 자체를 새로 깔아야지 이 GTX가 원래 100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럼 100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노선을 새로 깔아서 빨리 달릴 수 있는 노선은 GTX-A 노선 중에 GTX-A 전체도 아니야. 서울역에서 파주 운정까지만 새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는 GTX 다운 GTX는 GTX-A 중에 서울역부터 파주 운정까지죠.
아. 그래서 속도가 거기는 빠르대요. 근데 나머지 노선들은 같이 쓰나? 예, 같이 써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 보내고 빨리 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섞일 때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나 아니면 앞에 누가 가고 있어. 그러면 속도를 줄여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9호선 급행 같이. 나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 또 급행을 먼저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6분 기다리래. 나 중간에 섰다 왔어. 짜증나. 그래서 중간에 섰다 왔거든요.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GTX도 원래 100을 달릴 수 있는데 앞에 뭐가 지나가 그걸 부딪히지 않게 해서 7, 80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속도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TX다운 GTX는 거기 노선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GTX 뭐 A, B, C, D, E, F 뭐 Z까지 나올 분위기지만 사실은 그게 기존의 노선을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새로 노선을 깔려고 하면 더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건 있다. 그래서 GTX A 파주운정 신도시 지금 분들이 제가 이번에 1, 2, 3기 신도시를 쫙 훑으면서 이제 가격의 변화라던가 추이라던가 지금 어떤가 신도시별로 비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파주운정 신도시가 2기 신도시잖아요. 파주운정 신도시가 한참 그 GTX A 호재로 잘 가고 했을 때 거기 있었던 이제 파주운정 신도시 그러니까 파주운정역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구역과 왼쪽에 있는 구역이 있어요. 운전 주간역을 기점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구역과 이제 왼쪽에 있는 구역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이 훨씬 좀 더 빨리 입주를 했고 여기는 이제 막 분양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장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이쪽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퍼스트예요. 왜 대장이에요? 봐보세요. 파주운정신도시에서 기존에 있는 이제 대장 아파트는 여기거든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근데 왜 대장이 여기로 바뀌었냐면 네. 여기 큰 이제 교차로랑 이게 지하차도 이런 게 보이죠? 까만 노랑 색깔. 까만 막대기만 봐도 요거 뭐야? 지하차도. 사막산 지하차도, 지하도로 이게 있잖아요. 이게 넓잖아요. 중간에 도로나 천이나 이렇게 좀 생활권이 분리되죠. 그러다 보니까 파주 운정중앙역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를 건너가는 데까지 또 동선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여기는 지금 6년 차고 여기는 이제 5년 차. 그러니까 신축급이 조금 더 살아있죠. 그리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공원 있고 인프라 있고 역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지금 이런 게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얘는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에 거의 10억을 찍었었거든요. 9억 7천까지 실거래가를 찍었는데 이때 매물은 10억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주 운정신도시도 10억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게 쭉 빠져가지고 얼마 빠졌어요? 옆으로 지금. 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34% 빠졌나요? 30%에서 40% 사이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회복한 건 얼마 회복했어요? 한 11%. 7천만 원 회복했으니까 GTX A 개통되면 파주 운정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라서 파주 운정 신도시 사시는 분들은 지금 좀 되게 속상해 하시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아파트는 이전에 8억 찍고 나서 지금 7억대예요. 오히려 이쪽보다 덜 빠졌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은 거지. 그래서 사실 이쪽에 사시는 분이 더 속상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인프라도 먼저 들어오서 좋았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좀 갈렸어요. 그래서 같은 2기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라도 오른쪽에 사냐 왼쪽에 사냐에 따라 좀 분위기가 좀 더 갈리는. 신기하다. 이 도로 그죠? 하나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이제는 행정구역만 같아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물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퍼지면 막 같이 올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파주 운정 신도시 같은 그냥 파주 운정 신도시야. 근데도 여기서 생활권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로 이제 희비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핀셋 규제의 그 정말 끝판왕으로 이제 구역별로 이제 탁탁탁 달라지는 그런 게 너무 이제 더 심화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힘들어졌어요. 이걸 고르는데 더 고심하지 않으면 정말 같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좋잖아요. 파주 운정역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왜 여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런 거죠. 똑같이 7억이잖아요. 여기도 7억, 여기도 7억. 근데 얘는 10억까지 갔다가 빠진 거고 얘는 원래 8억에서 7억이에요.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 2억 빠진 거랑 내가 원래 8억이었는데 7억이 된 거랑 그 마음가짐이 틀리잖아요. 내가 3억을 잃었냐? 1억을 잃었냐?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런 괴로움의 정도? 화병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신도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쉽지 않다. 그리고 SOC 이런 GTX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세종 나 홀로 지금 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세종이 1등의 거래량
이랑 가격 상승 이런 걸 봤을 때 세종이 1등의 자리를 지금 여태까지 놓지 않고 세종을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참. 꾸준히 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엄청 뜨겁고 막 거래 활발하고 올 초에 비해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한 1억 정도 올랐었거든요. 1억에서 1억 5천? 다 거래된 건 아니고 나성동이라던가 신축 몰려있고 원래 있었던 이생활권의 세롬동 지도를 볼까요? 볼까요? 좋습니다. 저 지도 보는 거 좋아하니까. 원래 이제 나성동 요쪽이 마지막에까지 입주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입주를 한 단지들이에요. 근데 분양할 때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S1 요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사당 이런 거 자리가 부지가 마련이 되고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쪽에서 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바로 앞이고. 그리고 여기가 가장 신축이고 그리고 세종은 생활권으로 나뉘는 거 아시죠?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그래서 2생활권이 가장 메인인데 2생활권이 이제 여기 세롬동, 다정동, 그리고 여기 나성동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나성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단지들이 좀 거래가 많이 됐고 이 단지들이 올 초에 비해 한 1억 정도가 올랐고 거래가 좀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종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도 그렇고 국힘에서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 둘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는 누가 돼도 된다. 이래서 지금 이어져 가는 건데 근데 예산이랑 이런 거는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게 일부냐 전부냐인데 결국에는 뭐 일부로 가냐 전부로 가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는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의 여의도를 싹 비우고 막 이걸 싹 비우고 여기를 다 한다. 이런 톤은 아닐 거다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용산이 되게 좋았을 것 같죠?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면에서. 아니요. 아니면 용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좋을 수가 있나? 네. 용산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막 마냥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청와대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규제되는 규제가 세지잖아요. 규제가 세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사실 세종은 일자리가 좀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게 되는데 이것만 온다고 해서 이게 땅 반짝 세종이 좋아질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다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한계도 좀 있으니까 좀 너무 불나방 달려들듯이 세종을 막 달려드는 건 좀 그렇고 약간 주식의 테마주처럼 그렇죠. 정태주예요. 정치 테마주. 약간 세종은 그런 테마주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테마주 느낌이 있어서 너무 신기한 건 주식이랑 비슷한 면이 좀 많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솔트룩스, 코나아이. 어쨌든 주식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식의 테마주는 어때요? 그 테마 이슈가 있을 때 쫙 올라갔다가 그거가 빛을 발했을 때 팍 털고 나오잖아요. 세종이 약간 그런 느낌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거래가 막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물이 와장창창 쏟아져가지고 지금 매물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주식의 테마주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당선됐으니까 이제 한번 호카창에 막 쌓여 있는 거지. 한번 이익 실현하고 다시 뭐 떨어지면 다시 가겠다라는 약간 그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최근에 좀 매물을 많이 내놔가지고 세종이 지금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활발하진 않다. 4월, 막 5월 이때보다는 조금 활발하진 않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했던 건 지금 이걸 6월 1일이잖아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뽑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세종이 이제 3.26, 서울이 2.67이에요. 네. 울산이 0.53. 근데 딱 열흘 지났어요. 6월 1일에서 6월 11일로 바꿨거든요. 세종이 4.15, 서울이 2.97. 울산 0.46, 4.15, 2.97, 3.26, 2.67. 일주일만, 열흘 만에 이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만큼 그 해당 지역에만 에너지가 엄청 몰리고 있다. 그래서 약간 이재명 랠리? 이렇게 증권가도 5천 갈 거다 그래가지고 엄청 가고 있고 부동산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경제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유동성도 풀으려고 하는 거고 뭐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뭔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려고 하니까 기조대로 가려면 똘똘한 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래서 아주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열흘 만에 이 수치가 이렇게 0.1 뭐 0.01 이런 게 아니고 지금 4%에서 지금 세종은 3%에서 4%로 바뀌었고 서울은 2.67에서 2.97, 0.3이 오른 거예요. 이 정도면은 거의 일반적이지 않은 확실하게 이거에 영향을 받아 당선돼서 그 약간 이슈를 타고 지금 똘똘한 채로 더 몰리고 있다라는 게 확실히 돼 있고
세종은 정치 테마주 역할이 좀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데이터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최근에 좀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또 더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채 더 민감해지고 매물이 더 걷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래됐다고 하면 친고가 나오는 건 완전 좋은 거, 비싼 거 위주로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조급해하시고 막 당장 또 뭐 패닉바잉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 난 평생 집 못 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 이전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초록밭이네. 예, 매수 우위 지수 있잖아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뜨겁냐라는 이제 그 자료를 나타낸 거예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빨간색이고요.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이제 초록 색깔이 진해지는 건데 지금 어때요? 전국이 청정 지역이거든요, 지금. 근데 뉴스에서 톤만 보면 난리 난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완전 대대상승장 막 불장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렇다니까요. 여기 잠깐 세종, 여기 4월에 세종만 잠깐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지금 매수자가 엄청 많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질문 받은 게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요새 매도자 우위 시장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뉴스만 보면 완전 매도자가 앉은 자리에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그거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서울만 갔냐라고 했을 때 23년 이후부터 수도권이 회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3년 1월 달부터 6월 달 최근까지 봤을 때 세종, 충북까지는 그래도 지방, 수도권, 세종, 울산 그리고 충북까지는 조금 그래도 상승의 에너지가 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어요. 근데 충북이 빨간색이지만 0.23%예요. 서울은 10.48 갈 동안. 격차가 엄청 크죠. 근데 충북이 최근에도 공급 물량이 좀 있고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왜 충북이 그나마 다른 지역은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 지역 혼자 플러스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게 있어요. 다른 대기업들은 네. 트럼프 관세 정책 얘기 나오면서 다 트럼프 옆에 가서 이제 인사하느라 바빴잖아요. 아유. 그죠? 잽싸게 갔죠, 잽싸게. 네, 다들 이제 가셨는데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청주에 30조 그러니까 몇 조 투자를 하겠다 그러고 공장 더 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24년도에 법인세를 1,000억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M 공장 지금 M15 공장을 짓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추가로 증설하고 있는데 5월까지 매일 인부가 10,000명씩 들어간대요. 5,000명에서 10,000명씩. 그래서 그 주변 일대에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공실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럼 그 이후에 그 인부들 쫙 빠지면 오히려 지역 경제 또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조용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공장이 다 증설이 되면 정규직만 2,000에서 3,000명 더 뽑는데요. 그럼 이제 협력업체나 이제 다른 직원들이 또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충북이 좋은 것 같다. 사실 충북에서 볼 건 청주가 가장 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너무 시장 뜨거워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전국 거래량이에요. 전국 부동산 거래량인데 21년도에 하반기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한 이후로 거래량이 같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월평균 거래량 이상 올라온 적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땐 서울은 조금 올라올 때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땐 올라오지 않고 최근에 25년 2, 3월에 조금 거래가 됐다라고 해도 월평균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전국 거래량으로 봐서는. 그래서 거래량이 월평균 거래량이 거의 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대부분이 조금 1년에 몇 개월 정도만 조금 올라온 상황인 걸 뭐 이걸 활성화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뭐 상승장이다. 뜨겁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26년도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도 공급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 서울은 압도적으로 확 줄어드는데 전국 단위로 봐서도 조금 줄고 있어서 이후에 26년도부터 전세가 상승이나 매매가 상승은 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폭등, 막 당장 폭등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전세가 상승 이꼴 매매가 상승 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라오고 나서 매매가가 그러니까 전세가가 밀어 올려서 매매가를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요거는 생각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굉장히 지금 거의
30년 평균으로 봐도 역대급이지 그쵸. 않습니까? 네네. 이 정도면 진짜 상승 압력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뭐 수요 공급만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경제가 얼마나 받쳐주냐가 또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외식이나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한 번 나가서 가족끼리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외식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 레토르트가 또 잘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외식 나가서 정말 특출나게 맛있는 데 아니고서는 그냥 집에서 재료 조금 더 추가해서 먹는 레토르트 제품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드시는군요. 예, 예. 전 요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코너에 목 좋은 가게들도 정말 공실이 많아요, 요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원래 목 좋았던 그런 곳들도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공실들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식의 문화가 바뀌었다. 뭐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이 많아졌지만 배달도 이제 좀 질렸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외식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바뀌고 또 요새 또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게 옛날에는 이제 고기를 사다가 정육점에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 너무 비싸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창고형 마트 같은 데서 대량으로 사서 집에서 이렇게 잘라 먹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가정 경제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활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라서 경제가 쉽지 않아서 지금 유동성 풀고 금리 인하하고 막 당장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만 저는 지금 기조대로 똑같이 제가 지금 서울은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 어나더 레벨로 다르게 가는 시장. 걔는 원벨리. 그 원베일을 대장으로 하는 거기 라인에 있는 구역과 단지들은 이제 경제 시장과 상관없이 갈 거고 그 중위권에 있는 지역들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경제 시장의 흐름이 거의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시장은 빨리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내려오긴 했어요. 가격대가. 23년, 24년에는 20억, 30억짜리 비싼 거.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되고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뭐 요번에 올해 2025년 2, 3월에 많이 나왔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막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잠산대청의 뭐 잠실의 리센치 같은 경우는 2022년 말에 18억이었거든요. 30평대가. 지금 30억이에요. 지금 2년 만에 12억이 올랐거든요. 갖고 싶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내 집 마련만 그런 식으로 잘했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런 18억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너네 같이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알아보고 한 고수들이 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 우리들은 다 손발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18억대에 딱 2건이 거래되는데 그 2건 사신 분들은 전세 사셨 리센치에 전세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까지 가격이 내려올 수 없는데 그래서 가격에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신 거라 가지고 진짜 실거주자분들이 가격에 대한 확신을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아파트에서 내 집 마련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세금을 앞으로 뭐 안 하겠다고 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아까 지금 열흘 만에 지금 상승률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명분이 생겨요.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시장이 뜨거워지니까 안 할 수가 없네? 라고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규제를 좀 다르게 하겠지만 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 나오면서 또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자는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명분상.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의 비율을 만지는 것도 재산세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국민한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쉽지는 않다. 1가구 1주택자는 열심히 지금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세가가 폭등하진 않겠지만 매매가가 어쨌든 이게 빨리 자극을 받아서 가냐? 적게 자극을 받아서 가냐의 차이로 속도의 차이는 있을 뿐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1년에 50만 정도가 거래되고 월 5만 정도가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4만 건 정도로 3만 건에서 4만 건 정도로 좀 줄어 있고 제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유튜브 채널을 출연을 하면서 댓글이나 뭐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지방 얘기는 안 하냐 서울 수도권만 얘기하냐 아니 요청을 수도권 쪽으로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사람들이 조회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건 다 수도권이니까 저도 지방 올려봤는데요. 여러분 안 보시잖아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저도 다 체크를 하잖아요. 조회수나 뭐 시청 지속 시간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저한테 댓글 이렇게 주시는 저희 채널 와가지고 왜 서울만 부동산이냐 서울만 왜 다루냐 아니, 많이 보면 하지. 많이 보면 지방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지방도 준비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24년도에 좀 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도
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 대전, 지금 충북 이 정도만 좀 공급 물량이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좀 계속 없다. 이후에는 뭐 광주, 대전만 있는데 대전 쪽도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네, 미분양도 많고. 좀 있어요. 네. 도안 신도시만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도안. 도안 좋아하세요? 저 살았었으니까요. 도안 쪽에? 네. 근데 신도시 되기 전에 나왔죠. 좀 자리 잡기 전에. 그래도 그 부모님 집이 거기 있었으니까 트리플에. 유성온천역 9단지. 네. 그쪽만 분위기가 좋아요. 도안 신도시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이렇다 말씀을 드리고 서울은 여전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강보합으로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뚫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점을 뚫기 직전이야. 그럼 이제 완전 회복장 아니고 이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우울한 건 외곽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못 간 단지들이랑 구역들이 많은데 잘 나가는 핵심 지역에 거기 가격만 2배, 3배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주가 종합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주식은 안 오르는 거지. 그치. 네. 약간 주식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잖아요. 지금 종합주에서 엄청 오르고 있는데. 날라가잖아요, 지금. 내 건 안 올라요. 프랭이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러신 분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지금 불장이래, 주식이. 뭔 개소리야. 내 거 안 오르는데. 그러니까 부동산도 지금 너무 똑같아, 주식이랑. 그래서 사람들이 더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드리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전국이랑 비슷하게 2,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되면 3월에 9,000건까지 올랐어요. 완전 많이 올랐죠, 진짜. 진짜 팡 터졌죠. 2, 3개월 다 집계되니까 뭐 7,000건, 8,000건이나 9,000건까지 이제 마무리되는 분위기고 그 이후로는 이제 4,000건, 5,000건으로 그래도 여기가 5,000건이 넘었잖아요. 지금 월 평균 거래량이 거의 5,000, 6,000 되거든요. 근데 지금 5월에 지금 원래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건데 이전에는 막 3,000건, 2,000건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계엄이었고 그러니까 3,000건 정도밖에 안 나오다가 그래도 4, 5,000건으로 지금 서울은 거래량이 좀 유지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세종이 계속 1위를 거래량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월 이후에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이후에 분위기 어떠냐를 보려면 4월부터 봐야 되는데 4월 이후에도 분위기 어떤가 봤더니 이제 세종이 1위를 계속 탈환하고 있고 네. 서울을 보면 4월에는 세종 밑에가 서울이거든요. 2, 3월에. 근데 중간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5월 돼서는 거래량이 더 많이 내려왔죠. 거래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거래를 많이 했다.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지언정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좋은 지역은 가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지방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유의미한 건 전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2015년, 16년에도 불장이었고 그리고 뭐 절벽상승장 이렇게 했는데 2022년 이후에도 오히려 보이세요? 경기부터 매매 시세의 이 평균 편단가예요. 다 밑에 내려오는데 서울만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여요? 갭이 이전에 15년도, 16년은 요만큼 갭이어서 서울이랑 경기도랑 다른 지방들은 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모여 있잖아요. 다 가격대가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1,000만 원 밑이나 뭐 1,000만 원 내외로 몰려 있는데 서울 혼자 4천만 원대예요. 갭이 더 많이 벌어졌어. 그러네. 이 색칠한 넓이가 점점 넓어져요. 이렇게. 네, 점점 이렇게. 갭이. 그래서 이제는 뭐 옛날에는 지방에 2-3채 팔면 뭐 서울에 한 채 살 수 있던데 지금 10채 팔아도 서울 안 되는데 지금 더 이제 20채 막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갭이 더 벌어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건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거죠. 정말 장난 아니죠. 이전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진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2010년 전에 서울에 집을 사놨어. 지방에 집 산 사람이랑 지금 평균 평당가 엄청 차이 나는 엄청 차이 나겠다. 이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 활성화 정책을 믿고 지방에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지방이 회복될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참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 막 욕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쉽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23년 이후부터 24년, 25년에 지방의 분들이 서울에 와서 거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욕했어요. 왜 너네는 지방에 살면서 막 거래는 왜 서울에 해? 막 하면서 좀 오히려 그러면서 서울의 가격 높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명확하잖아요. 누가 봐도
서울을 사고 싶지 않겠어요? 거주는 지방에 하더라도 앞으로 똘똘한 한채의 기조가 이제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더 심화가 될 거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보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게 너무도 이제 당연해지는 풍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날아가는 거 지금 보소. 잠실의 리센치를 보면 곡선이 엄청 아름답잖아요. 상승 곡선이 쭉 이렇게 쭉 뽑아 나가는 게 22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쫙 올라가 주는 게 물론 중간중간 숨고르긴 했지만 이때 내가 들어가서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아름다운 곡선을 가고 있지만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같은 송파 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같은 송파 내에서도 이제 거요마천까지 내려오면 내려온 다음에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 송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강연을 나가거나 이제 강의를 나가면 네. 막 질문한다고 마지막에 남아서 막 줄을 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 문정동, 거여마천 이쪽쯤에서 사시는 분들이거나 그쪽에 이제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송파 엄청 뜨겁다고 뉴스에 맨날 나오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러냐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가락동 밑으로는 그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파 내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서울 안에서도 핵심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까 우리 아까 이거 봤잖아요. 이것만큼 이제 서울 안에서도 이 갭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정을 하거나 이제 조금씩 더 핵심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던가 저쪽은 저만큼 오르는데 왜 우린 이거밖에 안 올라? 이거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을 더 자주 많이 겪게 될 수 있다. 야, 그래프를 보면 이것과 이거. 물론 네. 이제 절대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입지 차이도 있고 와 네네. 심하긴 하다 진짜. 이거와 이거. 똑같이 3년 그래프잖아요. 얘도 아. 3년 그래프, 얘도 3년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정말 너무 많이 좀 같은 송파인데 좀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좀 가야 되는데 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파종 운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선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송파에서 가락동 위에 있냐 밑에 있냐로 이렇게 막 크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쪽집게로 이렇게 뽑아야 돼 아파트를. 어우, 내가 살 거를. 그러니까. 뭐 잠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 어렵다. 사실 서울에 에너지가 좀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원구 쪽에도 거래가 많이 늘었다. 요새 뉴스에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노원구 하면 이제 상계동이고 이제 상계동 할 땐 이제 재건축 이슈 때문에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한다고 해서 재건축 막 으쌰으쌰하면서 막 엄청 또 재건축 이제 무조건 잘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막 재건축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걸 준비를 했어요. 아. 재건축도 재건축 나름이고 이젠 재건축도 입지를 따진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요새 딱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 요번에 또 분양가 자체를 높게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을 좀 넓힐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건설법에 대한 규제가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뭐 태양광을 넣어라, 뭘 층간소음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자재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어쨌든 지금 건설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기본 분담금은 5억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계동을 보시면 24평 매매가 6억이에요. 분담금 5억 내라 그래. 11억. 할 수 있겠어요? 헉소리 납니다. 이게 사업성도 사업성 문제지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추가 분담금을 납입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에 따라서 주민이 이게 재건축을 가냐 못 가냐를 정하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집을 그 분담금을 안 내고도 이제 일반 분양을 잘해서 컨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은 추가 분담금 2억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죠. 받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5억을 낸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건축의 꽃이라고 하는 노원구 안에서도 대장이라고 하는 상계동 안에서도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상계주공 6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24평이면 선호하는 평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가격이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건축 이제 재개발 활성화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는 이런 걸림돌들이 너무 많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세가는 앞으로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매매가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야, 서울 역색 초역세권에 11억이면 해야지.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 5억을 내라고 했을 때 그 어떻게 내? 뭐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막 한 15억 사시던, 그러니까 15억, 절대가가 15억 넘어가는 집에서 5억을 더 내라고 하면 뭐 어찌어찌 집에서 뭐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지만 그쵸. 집값이 5억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분담금을 5억 내라? 이거는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노원구의 이제 상계동이나 이런 재건축 단지들 중에 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아마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냐 없냐에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서울이고 에너지가 간다고 하지만 여기도 아직도 좀 지지부진하다. 그럼 사지 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저는 요새는 수도권의 서울 생활권에 속하는 경기도권을 사시라고 말씀드려요. 서울이 지금 보면 전국 수요 입주도 보여주고 경기도 수요 입주도 보여주는데 네. 서울 입주 물량 보면 26년대 이제 팍 꺼졌죠. 네, 이거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시청자분들도. 네. 네, 제가 여기서는 조금 패드를 써서 네.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기 빈 공간 있죠. 네. 이것만큼 에너지가 생성될 거다. 아,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 상승의 에너지가 이만큼 상승이 될 거고, 텅 비었습니다. 네, 첫 해보다 두 번째 해가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을 거고요. 세 번째는 더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재명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딱 맞네. 여기가 5년 차네요. 그러네요. 네네. 어떻게 될지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도 사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시장이 부족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이제 비아파트로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 뭐 빌라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 그쪽 시장이 완전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공급 부족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솔직히 이 수요 공급이 부족한 거는 나라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급을 조절하든 뭐 이렇게 해서 원래 인허가 착공 물량이 부족하니까 빨리 해줘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없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에는 지금 보면 24년부터 쭉 이제 없어요. 공급이 없어. 뒤쪽에 이제 강남구 요번에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있었던 거랑 뭐 서초구 방배 이쪽밖에 없어요. 없는 거죠 거의 이제. 그나마 이제 동대문구가 이번에 있어가지고 강북 쪽에 11,000세대가 올해 끝나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강북 쪽에 동대문구 이하 쪽으로 원래 집을 구하고 있었다. 그러면 동대문구까지도 지금 하방압력이 있는 거라서 장인뉴타운까지 그 밑에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거기까지는 좀 보면 좋다. 장인뉴타운이 여기 있고 광운대 역세권이 여기 있고 미미삼이 여기 있고 서울원 아이파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괜찮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북구가 더 노원구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미미삼을 왜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원구도 노원구 나름이다. 성북구도 성북구 나름이다 해서 오히려 노원구 월계동의 광운대 역세권을 끼고 있는 쪽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세가도 또 갈 거고 이제 2+2+를 하더라도 이후에 또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전세 매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기존의 제도랑 규칙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막 특약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4년이잖아요. 근데 나 그거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라는 특약을 넣는 거지. 근데 그게 원래는 뭐 그거 안 해준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소송을 걸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세입자들이 오히려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런 풍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매매 거래량보다 전세 거래량이 확연히 많거든요. 서울로 비교를 해도 그렇고 전국을 비교해도 그렇고요. 5년 평균 했을 때 5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네. 여기는 일반 건도 안 되게 5천 건 거래됐는데 매매 거래량은 5년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다 밑에 내려와 있죠. 23, 24, 25가 다. 네. 서울도 마찬가지로 다 내려와 있죠. 근데 전월세는 어때요? 반대죠. 5년 평균 전월세 거래량에 비해 다 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서울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지금 5만 건이잖아요. 여기는 20만 건이에요. 전월세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23년도에 매매 비중 19%, 전세 비중 46%, 월세 비중 30 몇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이 지금 전월세에 확 몰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있었던 대출 규제의 기준은 모든 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과한다. 결국에는 모든 대출에 DSR을 적용한다라는 게 기조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꾸냐 안 바꾸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힘을 쓰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는 있는데 기조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기조예요. 그러면 모든 대출에 DSR을 넣겠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소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집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세 대출이 안 나와. 그럼 그 집을 못 가겠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 거기 못 가네? 다른 데 좀 싼 데 알아보자. 두 번째는 아, 여기 못 가네? 그러면 전세 대출 나오는 것까지만 보증금 넣고 나머지는 반전세로 들어가자. 그럼 월세화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게다가 문제는 이번에 또 아직 건드리진 않았지만 이후에 향후 임대차 입법을 건드릴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한 무한히 되는 이제 거죠. 또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하면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은 더 갈 거라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데 내가 매매로 갈 사람, 전세로 갈 사람이 봐야 될 지역들이 좀 달라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네. 매매로 가장 핫하게 봐야 될 지역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가져왔어요. 여기서 봤을 때 4월 1일부터 끄는 건 알겠죠. 토지거래구역 해제 제지 지역 영향을 안 받는 기간부터. 네. 그렇게 했을 때 상승률 좋은 순으로 줄을 세워봤더니 강남, 송파, 양천구예요. 강남, 송파, 양천구를 보면 어때요? 강남, 송파는 강남 3구. 그 다음에 새롭게 떠오른 지역이 양천구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의 톤이 이런 거 있어요. 맹모의 지역 다시 떠오른다. 학군 파워 다시 시작된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됐어요. 양천구랑 목동이 뜨는 이유는 학군 때문에 뜨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재건축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재건축 지역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다 뜨고 있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 시행인가 이후가 됐거나 관리 처분인가 이후가 됐던 지역 그런 단지들은 지금 떨고 있어요. 재건축 초과 이익하는 지가 눈앞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냐 아니면 가격을 가야 되냐,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생각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냐? 너무 초기거든. 지금 막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제 막 조합 설립을 한 해 만에 이렇게 나오는 완전 초기 단계고, 이게 잘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10년, 20년 걸리니까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거는 이후에 고민이 되니까 우선은 가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이제 양천구인 거죠. 그리고 지금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이게 새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면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랑 완전 똑같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양천구의 상승률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11일까지 보면 양천구가 6월 1일까지는 1.89였거든요. 열흘 지났는데 2.27이 됐어요. 여기도 상승률이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그러니까 강남구도 2.18에서 2.68로 올랐어요. 조기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핫하고 비싸고 좋았던 지역들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에너지가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후에 너무 걱정되는 건 원래 한 9월, 10월쯤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막 가격이 오르고 신고가 찍어주고 막 부동산시장이 이래. 명분을 주는 거예요. 역시 안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톤을 가져갈지가 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더 가니까. 전세 가격 상승은 지금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용산구 역시나 핵심 지역 위주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목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도 얘는 한 번도 해제되지 않고 그냥 쭉 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보면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이게 다 새 옷을 갈아입으면 3만, 5만이 막 그 세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뭐 1만만 해도 미니 신도시급이다라고 했는데 그 규모가 엄청 나겠죠. 그래서 가구 수가 엄청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 재건축을 할 때 시군구청장들이 얼마나 그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허가가 빨리 나냐 안 나냐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양천구는 너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양천구의 주요 업무지구의 1번의 1번이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천구에서도 아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 목동을 어떻게 재건축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지. 그래서 다른 데는 재건축 그냥 따로 할 수 있는 정비 그 탭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메인에다가 1번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서 추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다 박아놨어요. 양천구 입구로 진심이죠. 재건축. 진심인 거죠. 완전 재건축의 진심인 지역. 근데 내가 구청장에도 그럴 것 같아.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네. 그거 너무 좋아. 지역구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건축만 있는 건 아니에요. 리모델링도, 재개발도 하고 있고,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뭐 모아타운도 하고 있고, 도심공고 복합사업단지, 뭐 가로주택 정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도 뭐 우성, 한신청구, 뭐 현대, 쌍용 이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공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까 신시가지 단지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비싸. 그러면 나는 그 손 놓고 있어야 돼? 아니지. 나도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면 눈을 돌릴 수 있는 데가 이제 리모델링 쪽까지 있는데, 그건 리모델링이랑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조금 이제 느슨해졌을까봐 한 번 더 바짝 고삐를 조여드린다면 목동을 10억대에 들어갈 수 있다. 10억 전후에. 감이 안 오시나?
10억이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목동 신시가지를 보면 여기 앞단지, 뒷단지라고 불리거든요. 네. 앞단지가 1단지부터 7단지, 8단지부터 14단지가 뒷단지거든요. 여기는 지금 20억 밑에가 없어요. 매물이. 그리고 여기 뒷단지는 18억에서 20억 사이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목동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10억에? 10억 초반 가격에? 그 꿀팁을 제가 좀 이따가 곧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너무 비싸. 근데 앞단지가 더 좋잖아요. 가격도 비싸지만. 근데 여기 대장 아파트가 7단지잖아요. 대단지고 엮이고 있고 뭐 백화점, 맞습니다. 학군, 뭐 인프라 뭐 하나 빠지지 않잖아요. 7단지가 대장 아파트인데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추가 분담금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 막 지난번에 저쪽에 강남구에서 12억 나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분담금 너무 나오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거래하시는 쪽이 이제 목동 5단지예요. 지금 보시면 다 마이너스 붙어 있죠. 여기는 이제 지분율이나 이런 게 높아서 추가 분담금 없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환급. 근데 지금은 환급인데 조금 되면 줄거나 이제 못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부담은 덜하다는 거지. 그래서 7단지도 조금 마이너스 붙어 있는 애들이 있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낮아서 여기가 더 많이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동의 앞단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은 난 무조건 대장 아파트 가치 있는 걸 갈 거야. 그리고 뭐 작은 평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좀 붙기도 하잖아. 추가 분담금에.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난 추가 분담금 너무 부담돼서 못 들어가겠어. 나는 그런 분담금 없이 부담 제일 없는 5단지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난 속도가 제일이지. 재건축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시세 상승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6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걸로. 추진위원회 없이 그냥 건너뛰고 바로 추진위원회 그 조합 설립한다고 해서 지금 기대감이 엄청 뿜뿜하고 입주를 7년 생각하고 있어요. 7년 후에 준공해서 들어간다. 라는 그 원대한 품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지금 6단지, 5단지, 7단지가 핫해요. 그래서 원래는 7단지 가격이 제일 비싸는데 지금 7단지, 5단지, 6단지가 매물이 좀 비슷한 가격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상황에 맞는 걸로 골라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걸 우선 현장 분위기를 알려드리고요. 네. 사실 목동도 신정동, 신월동, 목동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지금 그걸 못 갖고 그 PPT에 안 들어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우리 서울, 경기도 막 전국 시도에 있었던 것처럼 목동, 신정동, 신월동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가 10억이고 똑같은 15억이라고 한다면 목동에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25년도 들어서 그러니까 23년, 24년에는 막 20억, 30억짜리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뭐 20억 미만들이 움직였는데 지금 25년도에는 10억에서 15억 사이의 절대가를 가지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실수요자가. 이전에는 22년은 막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정말 누가 들어도 가치가 확실한 강남 3구. 잠산대청 이런 데로만 움직일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거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가격대가 낮은 분위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7, 8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고 대출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인 한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집을 찾고 있어 라는 사람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지금 목동이 엄청 가고 있잖아요. 신시가지가 너무 많이 올랐어. 부담스러워.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을 봐야 되냐? 그러면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리모델링은 좀 들어가기 조금 애매한 분위기가 됐더라고요. 왜 애매해요? 최근에 리모델링이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건 뭐예요? 파는 사람들도 있고 매물도 어느 정도 있고 매수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마음이 똑같아. 신시가지에 있는 단지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리모델링으로 가볼까 하는 수요가 있어서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그럼 매도자는 왜 팔았을까? 잘 될 것 같고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은 안 팔고 매물을 걷어들여야 되는 게 맞는지 않아요? 근데 거래가 잘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걸 매물 내놓고 팔았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 설거지를 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추이를 보니까 지금 한신청구는 신목동역 역세권 아파트예요. 네. 그리고 단지도 커요. 1500세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리모델링이 이전에도 추진이 됐었는데 재건축이 으쌰으쌰 잘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리모델링 안 하고 재건축으로 갈래 하고 한번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역세권이고 대단지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게 끝을 봐서 새 아파트가 되든 안 되든 단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격이 여기
신시가지랑 같이 견인돼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갔겠죠. 근데 여기 목동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여기는 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집 벽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긴 좀 생활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거래가 많이 되면서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점프했잖아요.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근데 여기 리모델링 사는 사람들이 이걸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겠어요? 더 좋은 데로. 그죠? 신시가지 들어가고 싶죠. 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실거래가들이 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여기서 한 2억을 더 플러스 하셔야지 매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 비해 목동은 3억 정도가 실거래가로 올랐고요. 매물을 사려고 보면 거기서 플러스 2억을 더해서 지금 호가 기준으로 5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억과 25억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15억 전후로 형성된 가격이에요. 5억에서 7억, 5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더 주고 가야 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점프해서 가기는 쉽지 않은 가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긴 들어가기 좀 힘들어. 그래서 지금 제가 갔다 온 지 좀 됐으니까 한 4주? 4, 5주 전부터 여기 있는 준신축 단지들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여긴 너무 많이 올랐고 가격이 비싸. 그리고 리모델링을 갔지만 여기는 가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실하게 볼지 안 볼지 몰라. 그리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준신축들이 훨씬 입지는 더 좋거든요. 학군도 똑같이 이용하고 여기 신시가지 단지들이랑 똑같이 이용하고 인프라도 똑같이 이용하고 그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건 가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준신축급들이 한 3년 동안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었대요. 최근에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안 갔었던 거예요. 거기 3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지금 한 4, 5주 전부터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3건에서 5건, 많게는 쭉 해서 10건까지, 한 달에 10건까지 거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부동산에서. 그럼 거래량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단지를 임장 들어올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에 한 거래 안 될 때 갔을 때는 얼굴이 퀭하셨거든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 얼굴에 후광이 나시더라고요. 광채가. 그러니까 거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매는 다 소진이 됐고 이제는 이제 거기서 좀 호가 붙인 매물들이 나오고 거래가 되려고 한다라는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이쪽이 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임장을 갔을 때 여기 신시가지에 있는 단지 내 부동산들은 토요일인데 문을 닫았어요. 토요일인데도. 네,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해. 가격은 잘 나가지만 매물이 없어서 거래 못하니까 사장님들 어차피 문 닫아. 근데 여기는 거래가 잘 되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신나셔가지고. 그리고 계속 문의 전화 오고. 상담하는 도중에도.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추천하는 게 목동을 가고 싶다. 근데 가격대 저렴하게 좀 가성비 있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비싸. 그러면 10억대 전후로 했을 때 여기 있는 주식급들이 좋다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여기 이 단지들이 좋은 거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막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금매가 빠져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올랐다. 가격이 떠있지 않다. 두 번째, 여기가 진행이 어쨌든 10년, 20년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단계를 밟으면 밟을수록 같이 견인돼서 갈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여기가 이주를 시작한다. 하나의 단지라도 이주를 시작한다. 바로 생각보다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니까. 네. 애들 전학 보내기 싫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멀리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주 수요 때문에 또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여기 신시가지 있는 단지들은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 있잖아요. 네.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실거주 아니고 갭으로도 미리 사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갭 투자가 가능한. 그러니까 사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 실거주까지 하면서 이제 내 집 마련 하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전세 끼고 사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자금이 아직 다 못 모였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놓는 걸로 가져갈 만한 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군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초등학교 때 들어가서 고등학교 끝내고 나오거든요. 보통 10년 정도는 살아요. 그러면 재건축이 뭐 10년, 20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진행이 그러면 한 개도 안 돼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아이들 제대로 학군 좋은 데서 애들 키우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호재도 가져가면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목동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가격대별로 10억대, 15억대, 20억대까지 이렇게 목동 안에서 골라볼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메인 디쉬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뭐 네네. 나쁘지 않고. 그래서 사실 목동은 재건축 이슈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 계속 바람을 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위험이 덜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시가지는 아니에요.
너무 올랐어. 단기간에. 지금 호가 매물로만 5억이 올랐어요. 한 5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 4개월 만에. 이걸 내가 사야 되냐? 나 같으면 안 사요. 뭐야, 목동 얘기하고 한참 좋다고 해도 뭐 안 산다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짧아도 10년, 길면 20년이에요. 중간에 출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1기 신도시 특별법 나왔을 때가 1기 신도시가 제일 뜨거웠거든요. 지금 선 던지고 나와서 한 거보다 그때 특별법 나온다고 할 때가 훨씬 뜨겁고 가격도 잘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우야무야 되고 뭐 마스터 플랜이 뭐 2년 3년 걸린대 하면서 이제 막 그게 늦게 될 것 같으니까 실망 매물이 엄청 쏟아져 나서 가격이 엄청 빠졌었거든요. 목동이라고 별다를까요? 저는 목동도 충분히 중간에 출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지금 호가가 너무 많이 붙었으니까 이후에 출렁임이 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기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쫓아가서 떠 있는 걸 잡지 마라. 네. 근데 문제는 얘는 앞으로 이 지역과 이 구역은 앞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잡을 기회를 노려야지 이후에 얘네가 가시화돼서 사업 시행이거나 조합 설립이 이후로 뭔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절대 못 들어가. 이 가격엔 절대 못 들어가요. 가격이 더 떠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완전 넘사벽의 단지로 이제 건너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도 지금은 10억, 20억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하는데 막 50억 넘어가고 막 지금 뭐 원베일리 막 70억 넘어가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는 이제 그런 건 배제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목동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70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30억은 당연히 가는 거고 40억, 50억도 좀 평형대에 따라서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미리미리부터 좀 봐야 되는 지역이 저는 목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시화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챙겨놓자. 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메인 디쉬로 준비를 했어요. 지금 기조대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요. 좋았던 지역들은 더 좋아질 거고 분위기가 안 좋았던 지역들은 더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26년부터 이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건 이제 전국적으로도 있고 이제 서울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목동을 제가 방금 좀 따끈따끈하게 엄청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목동이 잘 간다고 해서 강남 서초를 막 능가하냐 뭐 용산을 능가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톤을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의 목동과 다르게 확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전에도 재건축이 좋은 건 약간 자산 점프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막 10억대였다가 20억대, 30억대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노리고 그런 기회를 좀 잡고 싶은 분들에게 좀 그쵸. 눈여겨보자라는 그쵸, 거지. 뜬금없이 뭐 강남 팔고 목동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간을 잘 읽어야지. 아니 근데 아까 이 댓글에 이렇게 써 있으셔가지고 그래도 강남 서초가 좋다. 목동은 좀 밑에다 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런 거로 구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는 아니겠지. 설마 7, 8년 구독했는데 설마 그 정도 짬바가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톤을 세게 얘기해서 헷갈리셨나라는 생각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본인의 자산과 상황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항상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사람만이 다음이 기대되고 좋아지더라고요. 본인이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뭐 아무거나 너 얘따 가져라라고 아무도 안 그러거든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내 나라 임대주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네.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네. 지금이 맞나? 내가 갈 때는 살짝 떴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갈아타기도 자산 있으신 분들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제는 본인 주택을 팔지 않고 본인 주택 팔려고 하면 이제 거래도 안 되고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상급지를 막 벌써 날아가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하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을 계약금으로 미리 잡아놓고 이쪽은 전세를 놓고도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갈아타기가 가능한 거지. 이걸 잡아놓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못 잡아놓고 이걸 팔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갈아타기가 어려운 시기가 이제 왔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26년 5월 9일 이전에 정리할 거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고요. 더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현금 확보에 노력하셔야지 않을까. 세금에 대한 긴장을 놓칠 수 없으니까. 왜냐면 이전에 역전세나 세금 했을 때 본인 집 막 똘똘한 거 팔아가지고 하신 분 대출받아서 세금 내신 분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 9일이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선은 그렇게 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연장을 해주더라도 연장해주면 너무 좋아. 근데 대비 안 되는데 연장 안 됐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의학 소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준비는 해놓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중에 이제는 사기가 어렵잖아요. 취등록세 중과 배제를 언제 해줄 거냐라고 봤을 때 쉽지 않거든요.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 활성화 정책을 할 때 필요하지만 지방 해줄까? 그것도 조금 의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살 수 없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이상하고 막 세금 먹는 하마 아니고 나서는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고수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약간 꿀팁을 드릴게요. 전세를 그러니까 월세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을 새로 사지 않더라도 이전에는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이제는 월세화해서 현금흐름을 만드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모았던 돈이나 이제 자기가 저축했던 돈을 그걸로 일부 상환해서 그만큼의 이제 월세로 바꾸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현금흐름을 만드는 게 이후에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에도 또 세금이 어떻게 나왔을지라도 그 월세를 받아서 세금을 또 낼 수가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진짜 많이 한다, 주변에서. 네, 진짜 많이 진짜 해요. 많이 하는구나. 네네. 그래서 지금 고수분들은 다들 약간 그런 방식으로 바꾸니까 이렇게까지는 꼭 집어서 말씀을 잘 안 드리긴 하는데, 다주택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